와서는 뭐 저렇게 생긴 데서 도자기를 어떻게 구워? 아까 중국 거는 그런 스타일들이 크고 웅장하고 강한 시설이 그럴듯한데 그냥 우리가 입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집은 크고 좋은데 애가 되게 공부 못하는 것처럼 되게 헐만 집에 사는데 굉장히 똑똑한 애가 덕후라는 거. 그러면 옆집 엄마가 그러죠. 저 집 아들은 좋은 걸 먹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책상도 없고 애가 뚱그리고 앉아서 공부한다는데 왜 이렇게 잘해? 좀 비유가 너무 이상한 가독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제가 처음에 딱 강진을 봤을 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대체 이렇게 20몇 미터짜리 흙으로 막 뭉개진 것 같은 이 가마에서 옆에 파편 퇴적층으로 완전 비색자들이 막 촘촘하게 적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고려는 그 좋은 벽돌가마의 거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조사를 보면 가마 크기는 줄어들지만 개체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설을 전체 생산량 할 수 있는 설비는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작게 만들면 열 효율이 되게 좋아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마가 되게 크면 이 안에 뭔가를 다 재워서 기다렸다가 뭐 이 안에 10,000개쯤 들어가 10,000개 언제 다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가져와 불 떼게 뭐 이런 일로 이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서 그 소비량이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고려 입장에서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져요. 경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마 크기를 줄이고 그 대신에 개체 수를 늘리면서 이거 저거 돌아가면서 요구를 해서 굉장히 쫀쫀하게 경제적으로 이제 건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벽돌이 아니라 완전 흙으로 반쯤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붕 정도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물 셀 틈이 없는 거예요.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산소 유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이제 지금 보시지만 이런 게 다 갓발이 놓여 있어요. 갓발이라는 걸로 놓아서 촘촘하게 이걸 다 봉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서 아주 기세게 환원이 잘 된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는 자기 체질에 맞게 기술을 개선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거리도 없는데 집만 크게 하고 관리비 많이 내면서 그냥 애 청소하는데 힘들게 이렇게 오래 살 것이냐. 요즘처럼 작은 소형 아파트를 옮겨 탈 것이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강진 밑에 지금 한 90년대 조사할 때도 190군데, 188군데, 현재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는데 이게 이제 고려 내내 주 메인 생산지로 활약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부안에서도 하고 그 인근 해남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구로 말하면 인해 공업단지예요. 자동차 이런 거 뭐 울산, 철강, 포항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싣고 바로 배에 선적해서 바로 개경, 뭐 강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색작이라고 하는 건 충분한 100년간의 노력과 훈련과 경험 끝에 고려가 스스로 자기 토착적인 어떤 상황에 맞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도구를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서 잘 이제 불을 잘 건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진에 오면 그런 가마의 모양은 참 보잘것없고 작아지고 웅장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선 이미 11세기 전부터 소위 우리가 비색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이런 도자기들이 나와요. 이런 식의 이런 뭐 다왕이라든가 물론 아닌 게 좀 약간 이제 애매하게 섞여 있지만 상당히 초기에 비하면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조성을 매우 잘하고 능숙하게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자기에 이제 이런 색깔 비색을 결정짓는 건 결국 텐토와 유약이 결합돼서 이게 투과해서 우리 눈에 투과하는 과정에 빛이 산란하고 다시 반사해서 우리 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보면 투명하지가 않아요. 완전 불투명해요, 유약이. 그래서 안에 텐토를 은근히 배어나오고 텐토 색이 배어나오긴 하지만 유약에 자세히 보면 기포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그 은은한 기포들이 서로 산란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뽀얗면서 묵직한 이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이런 유약을 다루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제 수준으로 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체 비색이란 뭘까요? 이런 강진으로 옮겨온 이후에 고려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거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다 비색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상 지금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디지털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고려의 그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사기는 많지만 상간도 하고 양각도 하고 투각도 하고 뭐 음각도 하고 상형도 만들고 뭐 진사도 하고 천화도 하면서 온갖 다양한 기술들을 흙에다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것은 물론 문문이에요. 문양이 없는 도자기. 우리는 항상 문양이 있는 걸 갖고 연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다인 것 같죠. 실 문양이 없는 것들이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런 음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시기도 빨라서 한 11세기 정도에는 이런 음각문들, 그리고 10세기 들어가면 이제 확연하게 음각으로 문양을 내는 도자기들이 이제 나타나서 주로 식물 문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새라든가 혹은 용이라든가 혹은 곤충이라든가 이런 문양들이 이제 즐겨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문양들의 종류도 이제 초기에 신 방산동이나 항해도에서 만들 때는 아예 무늬가 거의 없으니까 강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건강하게 많아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어디 직물 디자인이나 혹은 금속공예가 원천인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나전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게 있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재료가 주변에 있는 고급의 서로 다른 공예의 특장들을 그냥 되게 자유롭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청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 구운 거지만 이 청자가 가지고 있는 조형의 원천은 다른 아주 다양한 고려가 보여주는 최고급 공예 기술들을 그 안에 다 녹이고 있다는 소리죠. 또 심지어 고려 개경에 의종 때가 왕궁을 짓는데 왕궁이 있고 이제 옆에 그 별궁을 짓는데 그 별궁 주변에 정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정자 중에 양의정이라는 걸 만들고 정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정인데 그 한 개에다가 청자 기와를 얻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청자 기와는 흙으로 만들어 부었기 때문에 일반 기와보다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작아요. 실물을 보면. 작은데 이거 뒤집어 보면 안에 여기 지금 어렴풋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뭔가 써있어요. 그래서 저 글씨가 전각의 지붕의 터마의 남쪽 몇 번째, 서쪽 면 어디 이렇게 위치가 다 이제 명시가 돼서 아예 만들 때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굽는 것 같아요. 이런 의종을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왕으로 기억하지만 황제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때 별궁을 만들면서 이런 새로운 지붕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화초를 심고 또 자기 왕궁 주변에 있는 그 귀족들의 집 내채가를 다 사가지고 터가지고 정원을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런 어떤 욕망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더 내세우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바램들이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공예의 발달이라는 점으로만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보면 사실 그런 게 이제 이런 다양함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만월대 같은 데서 이런 기와가 수습될 뿐만 아니라 이 강진에서 이제 납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진의 가마터를 발굴하니까 실제 일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와까지도 매우 기색을 띠는 이런 청자를 얹어서 사실은 이 고려의 양의정의 청자리를 얹었다. 요 사실 요 하나잖아요.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되게 하더라 하는 요 사실 하나가 고려 때는 물론 사실이었겠죠.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고 조선으로 가면 조선 시대까지도 뭐 기록이 나와요. 고려 때 양의정의 청자 기와를 얻었대. 이거 하나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각인된 그런 뉴스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향로라고도 하고 최근 새로운 연구에서는 아니다. 이거 꽃이라든가 화초 갖고 와서 심는 그런 수방 화분이다. 뭐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실제 송나라 때 그리면은 이런 데가 뭐 화초를 나무 같은 걸 심어서 마당에 놓은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구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틀로 찍어서 마치 청동기를 건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형들은 중국에서 온 거죠. 중국은 이때 송나라 때 청동기를 수집해서 화보를 내거든. 선화 박고도 이런 화보집을 그 도록을 내서 이 도록들이 이제 유통되면서 뭐 군대를 떠돌고 뭐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힘입어서 옛날 순수시대 뭐 한나라 때 청동기들을 이제 새롭게 자주로 만드는 거죠. 이럴 때 고려는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색깔과 이런 것들 이제 치장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무렵 고려의 유적을 보면 고려 청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자도 있다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자 중에는 삼차성 요주나 이런 데서 들어온 게 이런 데 우리나라 성주사지 뭐 이런 데 들어와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면 고려의 그거보다 색깔이 어둡고 달라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렇게 눌러 찍는 기술들로 양각의 그거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고려는 고려대로 계속 자기 기술을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외래적인 것들도 호흡하면서 그리고 이미 가지고 온 가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가면서 비색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부안 유천리, 강진이 아닌 이제 부안 지역에도 거대한 요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유천리라는 데에서 아주 진정 비색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강진하고 부안은 흙 자체 성분이 약간 부안이 조금 철분이 많아서 더 초록색으로 더 약간 가라앉은 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은 강진에서 만들었건 부안에서 만들었건 대선적해서 개경으로 가서 같이 섞어 쓰기 때문에 지역은 다른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흙을 뚫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죠. 왜 금이나 음판을 뚫지 이렇게 힘들게 흙을 뚫었을까? 뚫어질까요? 이게 뚫으려면요 젖어있을 때 해야 돼요. 굽기 전에 손으로 조금만 툭 치면 이렇게 부서져요. 게다가 구울 때는 얼마나 힘들게요. 제일 힘들게 축하드려요. 그런데 합니다. 이러한 청자라는 재질로 모든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공예들을 다 대체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배경에는 그 은기에 대한 근제, 너무 이제 고려가 사치의 도를 넘으니까 왕실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걸 자기로 해라라고는 안 하지만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무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로 하거나. 그래서 그러한 새삼스럽게 다른 금은공에 있던 장식이나 혹은 나전 시기에 있던 뭐 상감 장식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엊그제 실물을 봤는데 다 틀을 이렇게 찍어서 굉장히 얇고 작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약이 이제 녹으면서 이 사이 빈틈을 메꾸는데 이 유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투명한 게 아니라 기포를 가지고 그 기포들 사이에 어떤 산란 작용으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녹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강진의 한 가마를 발굴한 것을 쭉 보니까 음각, 양각, 상감, 설화 이런 문양 기법에서 음각이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고 양각, 기형에 따라 기종에 따라 다르죠. 상감은 그 비중이 매우 작아요. 제가 앞에서 보스턴박물관 아니면 조선미술전람회, 동의다 기사구, 왕실박물관 이런 데서 유물을 수집하거나 제작하거나 재현하는데 비색 아니면 상감이었다. 그리고 학자들도 시대를 비색의 시대, 상감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고 하길 좋아했는데 실제로 발굴해보면 상감은 굉장히 고급이긴 하지만 양이 많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박물관들이나 수집가들은 상감, 비색을 띠는 상감청자 아니면 문양이 예쁜 상감청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사실 고고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발굴 성과들을 몰랐다면 지금도 고려에는 비색자리만 있고 상감이 예쁘게 있는 것들이 가장 모든 그 대부분이었을 거다. 이걸 주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거는 없는 게 전체 100에서 분명히 없는 게 70이고 30을 갖고 다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하나의 가마이지만 굉장히 고려 주제 보편적 가마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고려를 지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비색 혹은 비색 위에 무늬가 있는 것 혹은 비색 위에 상감이 있는 이런 장식들은 더 후대에 가서 더 사람들에게 가까운 것 같고 더 인기가 더 높아지면서
그걸 더 열망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한 유철이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각 뭐 이런 게 제일 많고 여기도 문양이 없는 게 사실은 제일 많았고요. 도대체 기색은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색이 계속해서 연연하는 걸까요? 이거는 인천 근처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조질청자의 표면이고, 이건 아까 순화 사념형 항아리의 표면이고, 이 나머지들은 앞에서 이미 보고 지나왔던 그런 유물들의 면입니다. 색이 철이 많거나 산화가 너무 많이 됐거나 그치 활용이 잘 안 되면 이런 색이 뜨다가 가마의 구조가 바뀌고 불 기술이 달라지고 유약의 조성이 달라지면서 오른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기색자기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그냥 고려인이 기색을 좋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기색을 좋아하는데 그거는 엄격한 분명한 기술의 진보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기색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움에도 많은 그 기색자리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한답시고 다시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 다른 데 있던 것 같은데 미움에 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그런 아까 본 것 같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문도 있고 그다음 음각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있고 그리고 각 박물관은 확실히 수집하는 취향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뮤지엄은. 그래서 완전한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되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것들을 기색자기 이렇게 부르죠. 자, 기색이란 말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 말을 들어보죠?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하여튼 교과서에 나왔죠. 기색 고려는 기색자이다. 제일 많이 알려진 말은 이렇습니다. 고려 기색이라는 말은 태평노인이라는 사람이 쓴 순순노이라는 글에 나온다더라 하고 이제 소개가 됐어요. 중국 책에. 근데 보면 여러 중국과 여러 지역에 중국 내 여러 지역에 뭐 있어요. 낙양이고 뭐라 그러죠? 그다음 정주에 자기 정여백자예요. 등등등 하다가 여기 고려 기색 나옵니다. 이게 천하제일인데 다른 곳에서 배우려 하지만 끝내하지 못한다. 오늘 관련된 제목이 천하제일 고려 기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중금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 사람들은 이 청사들을 뭐라고 했나? 아까 그거는 중국인이 우리를 보고 부른 얘기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나? 미안하게도 고려사 기록에는 기색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고려사 저료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 나오냐면 서경에 천하공사 고려도경이라는 이건 여행을 그러니까 왕 황제 북송 황제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서금 제할관이라는 그런 뭐 이런 아마 공사로 이걸 따라갔다 온 그 저기가 천안연간이니까 12세기 한 전반경에 1122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고려를 갔다 와서 사신으로 가는데 그때가 예종이 죽고 인종이 즉위해요. 그러니까 예종이 죽었어요라는 소식을 듣고 북송 황제가 사절단 보내라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소식이 오기를 인종이 즉위한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축하 사절단도 같이 꾸려라. 그래서 중국하고 고려 간의 그 교류상 최대 인원을 최고의 많은 인원과 물건을 싣고 천하공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때의 기록을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도경이라는 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 찍고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걸로 만들어서 보고서를 쓴 거죠. 그걸 이제 황제에게 바쳐서 휴종이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서궁에게 뭔가 선물과 관직을 높여주고 막 이런 사례를 후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기 가운데 색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일컬러 비색이라 한다. 비취의 비자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12세기 고려 사람들은 천자를 가지고 우리라고 비색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금은 이제 들은 거를 거기다 써서 기록한 거죠. 이 책이 24년까지 쓰여졌다고 하지만 실제 출간 연대는
이름 출간했는데 제가 지금 남아있는, 왜냐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사라지고 남아있는 최초의 출간은 1939년 본인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수정 보완을 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타이베이 고공방문원에 있는 건가요? 그 본에 대한 게 정확하게 언제쯤에 맞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을 기반으로 자기가 들은 것과 본 것을 종합해서 쓴 거니까 비색이라는 말이 이제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려도령에 보면 청도기, 비색소구, 청도, 비색, 주준, 도로 이런 도자기를 지칭하는, 청자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주로 나와요. 청도기, 푸른색 도기는 귀한 것으로 친다. 사신을 맞이해서 중국 사신들한테 이런저런 차려놓고 연회를 하는데 광채나고 화려하대요. 화려한 이제 연회장이죠. 대부분 금칠한 걸 썼고 은도 있지만 푸른색 도기가 상당히 귀하다. 많지 않다. 이거는 정말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게 황제의 사절이기 때문에 청자보다는 그 문을 주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마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음각을 했거나 아주 매끄러운 문양이 없는 질 좋은 비색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또 도로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산의 출향, 이게 이제 산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가 향을 품고 있는. 그래서 이 출향이라는 건 우리가 향을 품고 있다라는 것도 동사형으로 해석도 하지만 그냥 출향 이런 명사로 향구를 출향이라고, 향이 피어오르는 부분을 출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의 무형 장식이 있는 출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색인데 쭈그리고 있는 짐승과 아래에 연화가 있어서 받치고 있다. 이게 가장 정절하다. 내가 본 것 중에 이게 정절하다. 나머지는 월주용 고비색이나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요의 그 신욕이, 여요에서 만든 그 새로운 것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옛날 아직도 그 월주용 쓰는 것들도 있고 또 요즘에 새로 보니까 새로 나온 북송의 여요의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기록에 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화가 이렇게 펼쳐진 채 이 뚜껑을 아마 이런 모양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한면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 기록이 쓰여질 무렵과 굉장히 유사한 때가 이제 인중장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만들어질 때 346년에 인중이 죽었는데 물론 선화봉사 고려도경이 선화봉사가 온 다음에 이제 한 몇십 년 하다가 이제 죽었지만 대략 거기 나오는 정황들이 유사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 병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눈에 이게 가장 깊이 박혀있어요. 비색청자 그리고 이걸 떠올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당리라든가 뭐 이런 발굴을 통해서 이 파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기병의 고려의 특히 아주 고급 소리지에서는 이 병들이 쓰였을 것이다. 그러면 용도가 뭘까? 아마도 화명이라든가 꽃을 공양하거나 왜냐하면 고려에서는 차,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화 특히 그 6개를 이제 늘리면 거기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어떤 뭐 재단이나 제사나 불단이나의 왕실 의례 이런 지낼 때 쓰는 도구들이니까 그런 용도일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인종장령에서 나온 받침대라고 보통 부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원래 폭에 쌓는 물건이에요. 똑같이 생긴 걸 여러 개 폭에 쌓고 내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과일이나 다과를 이렇게 얹어서 의례를 지낼 때 앞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차랑 같이. 그래서 이쪽에 차 공양할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인중 잡는 거고 이건 사랑리에서 나온 거고 이 오른쪽은 여요. 아까 바로 기록에 있는 여주신요기라고 했던 바로 그 여요에서 출토된 물건들이에요. 자, 이걸 보면 고려가 여요가 고려를 따라했나. 여요를 발굴해서 이렇게 층위를 내보면 여요가 좀 층위가 앞섭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지만 일부는 북송 원래 민요였지만 북송시대 이제 안전기에 접어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바로 그 휘종이나 이런 황제들의 황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돼요. 거기 보니까 너무 비슷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이 말한 여주의 새로운 물건들하고 비슷한 게 있으리라고 하는 것 중에 어쩌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런 게 실제 유물로 여기저기 중국과 고려에 남아있어요. 예, 이건 이제 다 여유에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우연히 양쪽 지역에서 그냥 도공이 삘이 와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물건이 왔거나 글이 왔거나 사람이 왔거나 누군가가 뭔가를 전해줬거나 누가 각별히 이거를 끌어당겨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의지가 있어서 이걸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자, 또 그 주준이라고 하는 술 항아리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와요. 고려 사람들이 독일 중에 빛깔이 푸는 거를 비색이라 한다. 이때 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흙으로 만든 그 도자기를 그냥 튼친한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비색이라고 하는 걸 비색이 어느 날 하나된 비색 큰 구절과 함께 고려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중국인들도 그렇게 불러서 가히 그 시대가 이제 비색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바로 그 근거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남아있는 인물들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때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천자를 정리하다 전공을 바꾸기까지 했겠습니까? 그걸 바꿀 때 약간 한쪽 마음에 백자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배신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박사까지 다 수료하고 논문을 쓰다가 주제를 바꾸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래도 될까? 네, 고민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자, 뒤집어 보시면 국 밑에 이런 규석 받침이라고 하는 최대한 유약 그 밑바닥을 깨끗하게 붓기 위해서 온갖 장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도 중국의 여유와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과 형태와 그리고 이런 건조 방식이 처음에는 월주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주나 또는 여유나 이런 어떤 더 발달된 그때 이제 유행하는 중국의 다른 가마들을 고려가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남의 걸 모방하는 건 다 훌륭하네요. 저는 빨리 모방해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에 뭐 저작권 뭐 이러지만 지금 그런 게 그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문도 이걸 몰래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공식적으로 뭐 기록에 뭐 여여 걸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여 도자기가 그게 얼만큼이 왔다 이런 건 한 구절도 없는데 너무 유사하고 질과 건조 받침과 이런 게 유사한 게 많으니까 아마 서문을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유사한데 신기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차마시기를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여러 두부 차도구 중에 금화오장 기색 소구 일로탄성 그래서 기색의 소구 또 기색으로 된 작은 다기들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은기, 칠기 등과 함께 비색의 그릇들이 이제 이때 차려졌던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북송시대가 지나고 남송시대에 들어가면 그 구절들 고려 이미 북송대에 출간됐던 이런 기록들을 다시 대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났지만 고려의 새로운 가마 이러면서 이게 여요자기하고 매우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백보 총지집 같은 이런 책들은 수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들이에요. 참고될 만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계속 고려의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있었고 고려 자기가 자기들이 수집하는 자기 최고의 여요 그러면 5대 명예에 들어가거든요. 그들과 나란히 계속 어떤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이 시기 여요입니다. 북송대 여요고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남송 시대 가서 남송 관유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유학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뽀얗게 입히고 굽에 저런 아주 그 국 부분을 정갈하게 굽는 이런 기술들이 최고의 기술에 속하는데 이런 게 북송에서부터 남송대까지 걸쳐 있고 동시대 고려도 바로 왕실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고급 소리 계층은 강진이나 구원을 통해 이런 분야들을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세기 말 고려하고 송이 사실은 제가 아까 거란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왔는데 거란이 등장하면서 고려하고 송이 외교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되게 소원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11세기 말에 가서 북송의 사신이 처음 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선화봉사가 다음에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71년, 1083년 이럴 때 이제 손나라 사신들이 오는데 기록에 보면 고려 사람들이 너무 이러는 거예요.
사신 분 지가 몇십 년 됐다 이러면서 거리에 다 나와갖고 나한테 구경하는 거야.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럼 완전 들썩들썩하고 그러는 와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고려의 기록에 계속해서 어떤 예화와 교화와 이런 화풍을 흠모한다 왕이 예종도 그렇고 임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려도경에 보면 그런 왕들이 고려의 왕들이 와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러면 고려 왕들이 주변 다른 뭐 서하나 딴 데하고 틀려요.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고려는 길에서 그리는 소리가 난대요. 제가 그래서 그놈의 교육열이 그때도 그렇게 그리고 하여튼 뭐 점잖고 우아하고 풍어가 아름답고 막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황제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고려가 그만큼 그때 거란과 그 오랜 막 지리한 그 외교 중단을 위해서 이제 저기 하면서 송하고 재개하면서 이제 그 송의 문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임종 때 와서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면 이자겸의 난날, 율청의 난날 이런 내부적인 분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왕궁이 불타서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임종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이걸 혁신을 해야겠죠. 개혁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끌어당겨야겠다라는 것들이 더 강하게 대두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오랜 100여 년의 청자 기술과 가마 어떤 이런 운영 기술과 또 민간의 무역을 통한 온갖 이런 게 쭉 잠재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북송을 통한 새로운 도자기,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북송의 얘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의대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마 우리가 흔히 귀색청자, 12세기 귀색자기의 전형이다라고 할 때 늘 등장하는 고려 임종장군의 이 청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사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자기 청자를 갖고 비색비색하는데 그때 비자는 우리는 비추이라는 뜻을 쓰고 이 사람들은 비밀스럽다는 기자를 써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지칭했던 그 절강성 월주의 기색이 바로 이런 기색. 이 10세기에 이거는 황후의 무덤이죠. 이런 아주 고급지의 도자기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 12세기 기색에 비하면 아직은 얇고 위안도 안정화되지 못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이런 다구들이 그쪽 무덤에서도 상류층 무덤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뭐 황실의 이런 재래 공간 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송시대 태묘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기물들이 계속 북송 남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려의 왕의 능에 있고 고려의 강진의 새로운 가마에서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고려가 어쨌든 의도해서 뭔가 이런 기물들을